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기가 쉬운데, 시장이 여전히 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 있어서 답답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시장에는 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금리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하고요, 국내 주식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야기 먼저 좀 알아보면은요, 백악관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8일이니까 우리나라는 19일입니다. 18일 날 백악관 연설에서 수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웃기는 게요, 미국에서 자꾸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 침공함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침공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럴 거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각됩니다. 네, 뭐 여러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피난민 유입에 대비해서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뭐 자국 내 전쟁 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전쟁을 꼭 만들어내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이쪽과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또 교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요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전쟁의 공포가 지금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뉴욕 증시는 핑계거리 아주 좋은 걸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일단은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슈, 뭐 긴축에도 떨지 않고, 뭐 금리 인상에도 떨지 않고, 뭐 아무것도 지금 떨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좀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제 이런 핑계거리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금 조정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올라갔다는 어떤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장을 좀 건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당사자가 모르는 침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쨌건 뭐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 외무장관이 그 얘기 한번 했었죠.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언제 침공해야 되는 겁니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로 끝나는 거라면 별다른 걱정은 없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뻥 터졌을 때 그다지 세계 경기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이라크 걸프전 이럴 때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긴장감이 컸었는데 전쟁이 빵 터지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악재 해소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도 거치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겠고요. 뭐 전면전 들어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보죠. 제임스가 이제 지난주 초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월 금리를 0.5% 정도 인상해야 된다. 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신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7차례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7차례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예상하기도 하면서 이제 시중에 이제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7번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연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7번 금리 인상은요, 너무 급작스럽기도 하거니와 또 남아있는 이 FOMC 회의 동안에 전부 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라서 이거는 사실 현실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3월달과 5월달에 연속적으로 0.5% 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임스의 이야기를 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여기에 반대하는 연준 위원들이 연설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설들이 이제 시작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라고 하지만 이제 다수의 위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0.25씩 금리를 인상하되 그것도 속도를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되면 시장이 오히려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가 올라가는 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긴장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게 뭔가 이게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황 얘기할 때 그렇게 음모를 얘기하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아야 돼. 기술주가 조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금리가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장에 악재가 되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게 물가.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우크라이나 긴장감.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자, 이런 것들 다 살펴보게 된다라면, 야, 이거 뭐 약간, 뭔가 이제, 그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요,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왜냐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면 실제적으로 7번 금리 인상은 어려운 일이고요. 한 4차례에서 많게만 한 5차례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0.5도 많죠. 한 번 정도는 0.5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 연속적으로 0.5를 인상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국내 증시 상황으로 좀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금리, 이 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국내 증시도 짓누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도가 높아진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악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시장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가 뭐 이것 저것을 통해 가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 수급만 들어오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뭐랄까 공포감이 커져 있을 때 그럴 때만 약간 부담감을 주는 것이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 큰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요. 이번 주 코스피 범위를 2650에서 2830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라는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 이번 주에 2800 넘겨서 2900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해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이제 변수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자, 작년도 4분기에 상장사들의 실적이 암울했다. 절반 이상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실적 발표한 주요 상장사 중에 절반 이상이 어닝 쇼크 수준의 부진한 성과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증권사의 어떤 컨센서스 예상치가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거에 지금 발표가 나면서 이제 예상치를 다 밑돌게 되거든요.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다 어닝 쇼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나쁘게 나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닝 쇼크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보다도 영업이익이 10% 이상 못 미치는 그 어닝 쇼크 기업들이 비율로 봤을 때 52.3% 즉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적자 전환이라든지 적자가 확대된 기업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거나 등등등을 통해서 또는 적자가 확대되거나 또 연속 적자를 통해 가지고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 많이 있죠. 그래서 3월달 넘어갈 때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면 감사 보고서에는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뭐 느긋하게 보셔도 되겠는데 적자가 막 심화되고 있었던 기업들이거나 좀 달랑달랑했었던 그런 기업들은 이번에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은요. 많은 상장사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원인으로는 성과급과 충당금 등이
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돈을 벌었으니까 두는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많이 줬다. 이런 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충당금,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4분기 쌓이는 어떤 이런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대비하는 어떤 금액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다. 이런 것은 약간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았었는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는 충당금을 많이 세이브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실적이 나빠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건 4분기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약간씩 네, 변동성을 보이거나 흔들리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는데, 자, 보통은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어닝 쇼크 수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라면 기업들 실적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과정들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약간 지금 보면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목표치가 너무 높았었던 거 아닌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4분기에도 컨센서스가 너무 높게 잡혔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잡게 되면은 이 상황들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원래 100만원 벌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잘 벌 것 같아서 200만원 목표치를 했어요. 근데 150만원을 벌었어. 그럼 잘 번 거긴 한 건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너네는 어닝 쇼크야.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녹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지금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계속 좋아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요,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축하시는 것도 한번 권장해 드릴 만한 내용이 되겠죠. 뭐 지금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된 게 많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떨어졌고 유메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올라갔었던 그런 그 주가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적이 일단은 나쁘게 나오는 기업들과 좋게 나오는 기업들, 또 여기서 이제 업황이 좋아질 기업들과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나눠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평균적으로 4분기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소수점 네,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0.1주 단위로 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하기로 했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증권사에는 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가 아닌 0.1주를 사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100만원이니까 너무 비쌌어요. 200만원 너무 비쌌어요. 그럼 0.1주를 사게 되면 10만원, 20만원어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런 소수점 거래가 허용이 된다라면 충분히 또 많은 자금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원짜리 사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또 50만원, 30만원 이런 거 가격 좀 비싼 것들 이런 것들 못 사거든요. 근데 30만원짜리는 지금 소수점 거래를 하게 되면은 3만원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9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9월부터 하게 된다면 이게 성과를 좀 만들어내려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 상황이 좀 돼야 되거든요. 하락한 상태에서는 소수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비싼 주식을 사고 싶은데 못 사.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걸 소수점으로 사서 보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0.1주라도 사야 되겠다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다면 뭐 하반기 시점으로 해서 또 9월 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려면 일단은 적어도 3,000포인트
이상 정도는 올라가서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상반기 시점과 그다음 하반기 연결되는 시점에서는 주가의 상승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만들어놨는데 써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분할로 매수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를 이제 증권사에서 한 줄을 잡아요. 그 다음에 잘라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내가 0.1주다 그러면 0.1에 대한 그런 부분만큼만 배당을 받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0.5주 갖고 있다 그러면 절반만 배당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당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비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의결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은 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0.1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의결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뭐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매수 청구 권리 없음이라든지 뭐 주주총회 뭐 안건에 뭐 찬성 반대 누르세요 이런 거 오는데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소수 의견은 거의 묻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이번에 그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소액 주주들이 뭉쳐가지고 뭔가를 꾸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대주주와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쪽에서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주주총회에서 그냥 다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소액 주주들이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다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권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치워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배당금은 내가 투자한 만큼 받게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짜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사. 그렇지만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10만 원어치 샀더니 그 정도 10만 원에 해당하는 뭐 한 5%의 배당이 나왔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그런 매매법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이것을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또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약간 네 무거워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250만원에서 50대 1 액면 분할을 칠 때도 그렇게 상당히 무거워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